자, 그 다음에 그 14번에 보시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므로 공급 곡선이 보다 가파르다. 그러니까 틀린 거란 얘기죠. 일반적으로 수요하고 공급은 단기적으로 보면 다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다만 이제 수요의 움직임이 공급의 움직임보다 조금 빠르다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은 변화를 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있으면 공급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비탄력적인 것으로. 그래서 이제 거미집 모형에서도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렴형만 나온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이 뭐예요? 거미집 모형에서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 수렴형에 대한 조건. 아니 좋잖아요. 이게 뭐가 되게 한 조건이요? 수렴형에 대한 조건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라고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형이라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생산에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비탄력적일 때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부과시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개되는 부분이 보다 작게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임차자들이 있죠. 임차자들은 대부분 이 수요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왜 비탄력적이냐면 이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체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임대인들이 매년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를 만약에 인상을 시키면 임차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거 계약 해지하고 나가봐야 다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무슨 주택을 공급해 주면요.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면 얘가 여기에 대한 무슨 역할을 해주겠어요? 대체제. 그러면은 이거 맘대로 못 올리겠죠. 또 임대인에게 만약에 정부가 뭐를 부과했을 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거를 전가시키는 것도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겠죠. 근데 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세 전가가 많이 발생하겠죠.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조세가 만약에 부과되더라도 얘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의 수요의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조세가 전가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는 비탄력적일 때 임차인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부분이 작게 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이때는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상승하겠죠. 요거는 이제 공식처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 변화는 어떨 때가 크다. 비탄력적일 때.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양은 불변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는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고.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 있죠. 아까 우리가 임대 수익 관계 얘기했었죠.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비탄력적일 때는 비례한다고 그랬죠.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하시키는 게 총 수입을 증가시킨다니까 틀렸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5번 지문에서. 그러니까 5번 지문 같은 표현이 나와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비례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올리면 수입이 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두 재화는 무슨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어요? 대체제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몇 프로가 상승했을 때요. 16%. 아파트 수요량은 4%가 감소하고요. 다세대의 수요량은 8%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출에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예, 이때 문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아파트하고요. 대체제의 그 교차 탄력성이 있죠. 교차 탄력성은 물어봤고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이 있죠. 얘네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교차 탄력성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X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한 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즉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변한 거잖아요. 같은 X제, X제잖아요. 그죠? 근데 X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Y제의 수요량이 변한 걸 측정하는 것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라고 한다.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X하고 Y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이건 가격 탄력성이고. 여기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다세대잖아요. 다르죠? 그럼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얘 가격이 상승할 때 얘 수요가 늘어나면 무슨 제어라는 거예요? 대체제. 화살표의 방향이 같으면 대체제인 거예요. 마주보면 보완제가 되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이렇게 해놨죠. 그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을 때 다세대 수요량이 8% 증가했잖아요. 그럼 16분의 8이 되겠죠. 얼마겠어요? 0.5잖아요. 0.5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대체제죠, 대체제.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이 조건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조건하에서. 그리고 계산도 바로 어떻게 돼요? 16분의 8이니까 0.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출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번에 가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요거는 이제 15번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하나 탄력성의 어떤 이제 결정 요인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시면은 15번 같은 거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대체제, 대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체제 유무라고요. 대체제가 많으면 수요는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제가 없으면요. 그럼 비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체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부분들이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이 요즘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걔들 올라도 걔들은 그냥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게 걔들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 유무가 제일 크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간이 있죠. 단기는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뭐가 용이하면 용도 전환의 용이 있죠. 이게 용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죠.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면 사무실이나 음식점이나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장이라든가 상가를 쓰던 거를 개조한다고 바로 주거로 쓰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15번에는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공급에서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생산 기간.
생산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 길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 길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그때 이렇게 해줬잖아요. 라면 생산하는 거하고 뭐 배추 생산하는 거하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주택이 있고 재고 주택이 있죠. 어느 게 공급에 더 탄력적이겠어요? 재고가. 얘는 보유 공급이잖아요. 갖고 다 만들어졌으니까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고, 얘는 생산 공급이잖아요. 지어서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요인들이 있죠. 예,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는 게.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 다 해놨어요. 기본 다 얘기 구성이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꼭 정리해야 돼. 이론에서 물어보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에 보면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이라는 게 뭐냐면 집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돈도 있어야 되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인허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 팠다고 바로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계에는 생산 요소 이동이 제약이 있다고요. 그래서 비탄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강화 같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시장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이거를 뭘 하면? 세분화하면 할수록 대체재 찾기가 쉬워진다고요. 우리가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 찾기 힘든데 이 주택을 세분화하게 되면은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대체재 찾기가 쉬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뭘 할수록? 세분할수록 대체 찾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시면요. 이게 이제 탄력성 계산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가격 탄력성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임대료 탄력성이라고도 줄 수 있어요. 똑같은 개념이고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뭐를 구하라고 그러면요.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라는 게 가장 간단한 거거든요. 기초적인 거.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도 해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양의 변화를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를 곱하면 돼요. 그죠? 근데 가격 탄력성은 뭐를 반영한 거예요? 가격 탄력성. 이거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만약에 뭐 하면 상승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요 크기만큼 줄어든다고요. 탄력성의 수치만큼. 그러면 거기 문제 요건이 뭐가 있냐면요. 아파트 공간의 수요 임대료 탄력성을 얼마를 줬어요? 0.3을 줬죠. 예, 근데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얘는 5%가 상승하면요. 이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 크기만큼. 그러면 그냥 5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0.3 하면 되고 5, 3, 15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1.5%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소득의 변화율에 따른 무슨 변화율이에요? 지금 소득 탄력성은 얼마를 줬어요? 0점? 그러면 얘가 0보다 크죠? 예, 0보다 크면 조건 안에 얘가 정상제다 열등제다 표현 안 해줘도 얘는 정상제라는 거예요.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수치가. 근데 지금 소득은 몇 프로가 늘었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요. 여기 있는 수혜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겠죠. 정상제니까. 이 크기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10 곱하기 0.4면은 몇 프로겠어요? 4%. 그러면 소득이 증가해서 4% 늘었죠. 그죠? 근데 임대료가 상승해서 몇 프로가 줄었어요? 1.5%가 줄었으니까 4에서 1.5 빼면 남는 게 2.5%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얘는 늘은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는 몇 프로? 2.5%.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변화율을 물어보면요. 양의 변화를 물어보면은 가격에다가는 가격 탄력성을 곱하고 소득에다가는 소득 탄력성을 곱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빼기 더하기 이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왜 수업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고요.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 하고요. 0.5일 때 가격이 2% 상승하고요. 소득이 4%가 증가했을 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죠.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격 있죠. 가격은 가격 탄력성에다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몇 프로예요? 2%. 가격 탄력성이 얼마예요? 0.9. 그럼 2 곱하기 0.9 하면 1.8%죠. 그럼 얘가 지금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었을 거 아니에요. 대신에 소득에 대한 거는 4%죠. 근데 얘가 0.5잖아요. 0보다 크니까 정상제란 얘기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4 곱하기 0.5하면 몇 프로? 2%잖아요. 그럼 2%는 늘어났고 그 다음에 1.8%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이게 이 문제 답이었어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요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오는 숫자대로 갖다가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늘었냐 줄었냐의 판단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이해가 되면요. 암산 수준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열거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뭐가 기억에 남아야 돼요? 시장의 특성에 뭐가 있는지가 언급이 돼야 되죠. 네? 이게 쭉 지난번 우리 드린 자료에도 시장의 특성에서 이렇게 쭉 거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일단 시장이 뭐가 돼 있어요? 국지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시장을 형성해요? 지역시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도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고요. 대전 안에서도 특정한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그 단지만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얘가 국지화되어 있죠. 뭐 조절하는 게 힘들어요. 수급 조절 곤란하죠. 비 들어간 애들 아시죠? 비표준화. 그 다음에 비공개성. 비조직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매매 기간이 어떻게 돼요? 장기적이고. 뭐 이런 것들 쭉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면 이렇게 제목만 나오는 애들은 반드시 풀 수 있죠. 일단 완전 경쟁시장 안 들어가겠죠. 불완전 경쟁시장이니까. 그러면 지역시장 들어가겠죠. 수급조절의 곤란성 들어가겠죠. B자 들어간 애들이 있죠. 비조직성, 비공개성 있는데 상품의 표준화를 했으니까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걸 몇 가지냐고 물어봤으니까 기업의 완전 경쟁 시장하고 비읍의 상품의 표준화성이 있죠.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요즘 뭐 학생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셔가지고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후회의 어떤 이런 것도 있죠. 왜 이 바닥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했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공 안 하고 있어도 될 텐데. 지금 후회와 뭐와 그냥 모든 게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심신이 좀 피곤하신 그런 상태인데 22일만 참으시면 돼요. 이제 딱 금방이에요. 22일도. 그죠? 오늘 제가 왔으니까 한 줌만 뛰면 어떻게 돼요? 금방이잖아요. 저기서 7일 또 빼야 되잖아요. 그럼 15일 남잖아요. 15일. 보름 남는다고요. 보름. 거기다 우리는 또 19일 날은 수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면 종강이에요. 공식적으로.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종강. 그렇기 때문에 뭐 금방이잖아요. 남는 게. 그죠? 이제 백선이 여기 이제 일정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10월 29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다 끊어진 거랑 똑같다고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학원 근처로 한번 와보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 한두 사람이 또 모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근황도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전 한 달 정도는 후유증이 갈 거예요.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공부를 계속 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18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그랬을 때 일단 틀린 거는 1번이죠. 수요와 공급이 신속히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형에 따라 특성이 세분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장이 국지화 또는 지역화되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제어에 비해서 법적 규제나 또는 뭐가 많다. 제한이 많은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토지 공개념하고 토지 국유화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뭐 18번에서는 뭐 17번하고 18번이 뭐 같이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거를 보시면요.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강성이 있죠. 여기는 무슨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과거의 정보가. 과거의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밝혀진 기술적 분석이 있죠. 네, 이거 해서 투자하면은 투자자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만. 그러면 중강성은 현재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강성에서는 요거 분석하면은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분석하면 초과인 얻을 수가 없죠.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약성 시장에 대한 거를 이미 다 반영하고 있는 게 중강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거나 이거를 매개로 해서 투자해 가지고는 무슨 이윤밖에는 못 얻는 거예요. 네, 정상 이윤밖에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이라는 건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강성이죠. 그러니까 강성은 모든 정보가 어떻게 돼요?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라는 것은요. 공표가 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밖에는 못 얻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네 과거 정보, 현재 정보는 시장에 이미 공표됐어요, 안 됐어요? 공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표된 사실 갖고는 정상인 이상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공표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는 시장인 거예요. 작년인가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중강성은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은 것이든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분은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게끔 준 거예요. 어렵지 않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죠? 답은 5번을 준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 틀리죠. 과소평가가 되거나 과대평가가 되면은 초과이는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19번? 이거 먼저 이거 했네. 네, 그 5번 하고. 19번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을 물어봤죠.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강성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이를 통해서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4번에 가면 약성시장에서는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5번 지문에 가면요. 중강성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인 분석을 해도 무슨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은. 그래서 중강성은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성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위에 두 개의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가 매개가 돼야 돼요? 정보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무슨 이윤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서부터 이제 23번까지가 경기 순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 순환에 대한 거는 20번은 답이 5번이에요. 20번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거래의 은밀성 과소평가나 과대평가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매개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 게 무슨 이윤밖에 없어요. 정상 이윤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서는 문제로 이제 확인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요.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후퇴. 그 다음에 하향. 요거 말고 별도의 지역시장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안정시장 국면이 별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 오는 시장이 뭔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회복하고 상향시장에서는 누가 시장을 주도해요? 매도자. 네.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된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는 시장을 누가 주도해요? 매수자가 주도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는 기준이고 여기는 매도자, 매수자를 다 중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서는 딱히 뭐 어려울 만한 부분에 내기는 좀 어려워요. 거의 나오면은 그냥 하나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1번에 보시면 경기 순환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거기 보면은 2번에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축 경기를 말하는 것은 맞는데요. 공업, 상업, 주거용 건축 경기 중에서 상업용 건축 경기가 주축이 된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부동산 학에서는요. 이 주택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경기도 주택 경기를 중심으로, 시장도 주택 시장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도 주택 정책을, 금융도 주택 금융이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에 가면 건축 허가량을 알면 경기 순환 국면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 있죠.
지표는 수요 측면에서는 거래량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한다고 그랬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건축량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요. 부동산에 대한 생산, 착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이게 안 좋으면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 4번에 보면요. 경기 순환의 측정 지표의 하나로 거래량이 있고요. 이것은 현재 경기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동행 지표로서 수요 지표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일반 경기의 확장 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황 국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여기 회복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상향 국면까지가 확장기고요. 여기 후퇴서부터 하향기가 무슨 국면? 수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가 확장,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축. 이렇게. 근데 실전에서 지문 채용을 하면요. 확실하게 해줘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학생분들이 이게 진위를 파악하기 힘든 단어들은 잘 안 써줘요. 정확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가게 되면요.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한선이 되겠죠. 하한선. 그리고 상향시장에서는요. 매도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거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에 매수자는 거래 성립을 앞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후퇴 시장에서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에 뭐가 되겠어요? 상한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게 5번이겠죠. 예, 하향 시장의 경우 종전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 활동에 있어서 가격 설정에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뭐 이런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의 예를 들어서 9.13 이 부동산 종합대책이 있죠.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면 이건 무슨 변동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께 문제 풀다가 쓰러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무슨 변동?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 변동. 어느 거? 이게 둘 다라고, 이거 같은 거라고, 이거. 같은 거라고 표현이. 이걸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걸 불규칙 변동이라고 줬더니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렸냐니까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죠. 이게 정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시기를 정해놓고 시장에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갑작스러운 경기가 과열이 됐거나 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이런 어떤 정책적인 수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적, 그러니까 주기가 있다 없다. 주기가 없는 거예요. 주기가.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거의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미집 모형에서는요. 기본 가정이 하나 있는데 공급자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해요 못해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하지 못한다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뭐냐면 금기 수요량은요.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지만 금기의 공급량은 금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슨 가격에? 전기 가격에. 그러니까 전기 가격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공급자들은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하고 수요량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공급자들은요,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해요.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2018년 10월 달에 부동산 가격이 있죠. 예,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공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대신에 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착공은 할 수가 있죠. 완공은 못 시켜도. 그러면 이때 얘네가 착공 물량을 결정할 때는 요때 요 가격이 있죠. 그럼 얘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 2020년 7월 달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도 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이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그래서 공급자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번의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돼서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만 변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보시면 틀린 건 5번이죠. 거미줄 모형의 안정 조건이 있죠. 예, 수렴형은 수요 곡선의 탄력성보다 공급 곡선의 탄력성이 클 때 나타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더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 또 뭐 비가 이렇게 막 빗소리가 막 나오고 그런 거니까 시험장에 들어갈 때가 되긴 된 거죠. 가을 비잖아요, 그죠? 태풍에 의한 비라고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 비 그치면 시험장 가실 날이 곧 다가오는 거죠. 요 금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 된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24번서부터가 이제 정책에 관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의외로 정책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은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24번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련된 다음 내용 중에서 이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일단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시장의 실패를 뭐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는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공재하고 뭐하고 외부 효과의 두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공공재라는 거는 비경합성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서요? 비배제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공공재는 생산해서 공급하면은 무슨 소비가? 공동소비가 가능한데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통해서 측정하면은 소비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가 존재하냐면 무임승차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그래서 시장행 기구를 통해서 생산하면은 무슨 생산?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고요. 외부 효과를 보면은 정외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부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하고 부외부 효과 있을 때 얘는 이게 발생하면은 무슨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장 기구를 통해 생산하면은 무슨 생산의 문제가? 과대 생산의 문제가. 얘는 시장 기구를 통해 생산하면은 무슨 생산?
과소 생산. 이것도 혹시 용어상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정의 외부효과는 무슨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하고 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랑 관련있는 게 핀피 현상이죠. 얘랑 관련있는 게 무슨 현상? 님비 현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걔들은 지문 정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답으로 유도하는 건 얘네들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특히 뭐 외부 효과. 그죠?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에서는 쟤네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그 24번에 1번 지문에 나오는 코지 정리 있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코지의 정리의 요체는 뭐냐면요. 정부가 시장에 일일이 개입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정부가 재산권에 관한 피해 어떤 보상 기준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주면 이해 당사자 간의 서로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코지의 정리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의 분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집단만 건물들이 있죠. 철골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이렇게 휘장 이렇게만 찢어진 거 이렇게 있고 이런 게 만약에 이 지역사회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면 여기 앞이 지나다니기 힘들다고요. 특히 이렇게 비 오고 그럴 때는. 그러면 이거 누가 관리해 주겠어요? 지자체가. 여기다 가로등이라도 또는 보안등이라도 설치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비용 부담은 누가 또 안겠어요? 이거 사회에서 또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죠? 그 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므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가격 공시를 통해서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해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불완전한 경쟁으로 해서 재화의 가격이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거기 보면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틀리겠죠. 부의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가면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1번에 보면 이제 정과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이 되어 있죠. 의 정도는 항상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예외부 효과는요, 외부 경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때 적정량보다 얘는 적게 생산, 과소 생산이 되겠죠. 근데 부예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 과대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5번을 보면 정예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부예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필요하겠죠.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가 그게 정예외부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는 시장에서 무슨 생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정량이 유지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5번이 잘못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6번에 가시면요, 그거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1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정부는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시장에 원래 개입하기 전에 균형 상태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을 개입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뭐 있겠어요? 제도가 이거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요 조세를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가격 통제를 써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는 임대료 규제를 하죠. 시장 가격 임대료보다 낮은 선에서. 예, 이것들은 대부분의 뭐를 초래해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보시면 유권이 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균형 상태가 있었을 때 정부가 만약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원래 여기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 상태인데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필요한 양보다 적게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해야 하네요.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초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가격 하에서 균형량이 이렇게 결정해.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자나 생산자나 다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소비자 잉여하고 무슨 잉여? 생산자 잉여를 얻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조세가 만약에 부과가 되면 얘는 그거를 시장 가격에 반영해서 거래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게 줄어들면서 시장 가격이 이전보다 올라가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줄잖아요. 그럼 공급자는 이거 받고 팔아갖고 세금 내고 나면 요거밖에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죠. 거기에 따른 시장 거래량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초래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가끔 지문을 한 번씩 써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뭐를 초래한다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래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정도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택지 공영개발은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평성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정부의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라고 해놨죠. 틀리죠. 공 들어간 애는 무슨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다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공영개발 말고 또 뭐 있어요? 공공토지 비축제도, 공공투자사업, 그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다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고 이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시험에서 가끔씩 써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제도 있고, 이거 토지은행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개발? 공영개발.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은 이건 토지 수용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것은 토지은행 제도죠.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토지은행 제도고 이거는 토지 수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법에 근거해서 강제 수용하는 거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랑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토지은행 제도에서는 토지를 사서 비축할 때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토지 선매하는 거죠. 즉 협의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 소유자의 의사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권리 침해가 커요? 얘가 크죠, 얘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예요. 토지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그죠? 토지은행 제도가 얘보다는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더 크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게 이따가 와서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28번 문제 가면 토지은행 제도 있죠. 28번에. 토지은행 가면은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큰 게 토지은행 제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20부터 하시죠.